오늘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김도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했던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한 아이의 외침,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을은 겉보기에 평온했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마을 어귀에 우뚝 서 있었고 봄이면 노랗게 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마을 길을 물들이곤 했다. 낮은 기와 지붕과 붉은 벽돌 담장이 이어지는 골목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이웃집게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누군가 대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누구 왔나? 하고 묻곤 했다. 도시의 빠른 리듬과는 거리가 먼 느리지만 단단한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나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따로 있었다. 바로 평생을 이곳에서 살며 기업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중소기업 사장이자 고인이 된 김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늙어간 사람이었다. 서울로 유학을 다녀온 뒤 굳이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공장을 세운 것이 그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허름한 창고를 빌려 기계 소리를 울려댔지만 그의 성실함과 뚝심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실패와 빚더미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임금일을 미루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내가 굶더라도 사람들 월급은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30대 후반 공장이 점차 성장하면서였다.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장비를 개발해 판로를 뚫었고 마침 정부 지원 사업에 발맞추어 회사를 키워냈다. 당시 이 마을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야 했지만 김 회장의 회사 덕분에 고향을 지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회사에 들어갔고 김 회장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아났다는 말이 자연스레 돌기 시작했다. 지역민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 데에는 사업적 성공뿐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컸다. 그는 매년 설과 추석이면 마을 어르신들에게 쌀과 기름을 돌렸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일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그의 곁에서 일하기도 했다. 마을 경로당에 새 보일러를 설치해 준 것도 여름철 마을 회관에 에어컨을 들여놓은 것도 그였다. 김 회장은 우리 마을의 기둥 같은 사람이야. 맞아, 저 양반 아니었으면 우리 젊은이들 다 떠나서 마을이 텅 비었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장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흔히 오갔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드물었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 사람들을 맞이했고 농사철이 바쁘면 직원들 몰래 논밭에 나와 어르신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 김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정정하게 마을 회관을 찾아 노인들에게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기에 그 죽음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서로 속삭였다.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회사 일 때문에 과로하셨다더라.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잖아. 하긴 본인 몸은 돌보지 않고 사람들 챙기느라 늘 바쁘셨지. 회사는 그의 삶이자 자부심이었고 마을은 그 회사와 함께 숨쉬었다. 직원들은 장례식장에 단체로 찾아와 검은 양복을 맞춰 입고 조문을 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제 집은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정말 큰 은인 같으신 분이었는데 또 다른 이는 술 기운에 우리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며 목이 메었다. 그가 살아온 궤적은 단순한 기업인의 성공기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달이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와 의리를 남겼고 그 때문에 그의 장례식장은 단순히 한 가문이 슬픔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애도 현장이 되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고인의 업적을 칭송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회사를 누가 이끌 것인지, 상속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 경제를 책임져온 거대한 인물이 사라진 자리, 그 공백을 메우는 일이 단순치 않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직도 마을 골목에서 뛰놀았지만 어른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동시에 불안이 어려 있었다. 김 회장이란 거목이 쓰러진 지금 이 마을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모여 향을 피우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마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 고인이 세운 회사 부지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얀 천막이 길게 이어졌고 입구에는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빼곡히 적힌 리본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면 코끝을 찌르는 향 냄새와 국화꽃의 은은한 향이 섞여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평소라면 시장이나 마을 회관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얼굴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눈빛조차 조심스러웠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러나 그 말끝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앞으로 회사를 누가 이끌어갈까? 큰아들이 경영 경험이 있긴 한가? 빈소 중앙에는 고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 속 고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와 묘하게 어긋나 보였다. 그의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촛불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희미한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조문객들은 향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린 뒤 상주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상주는 고인의 장남이었다. 아직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 깔끔한 검은 양복 차림의 단정한 머리 모양이었지만 눈밑은 검게 파여 있었고 얼굴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는 찾아오는 이들마다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절하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 깔린 피로와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조문객들은 상주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아버님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힘내십시오. 이제 어깨가 무겁겠지만 다들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오히려 상주의 가슴을 더 짓눌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멀리 허공에 고정된 듯 초점을 잃고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상주는 빈소 뒤편으로 몸을 물렸다. 그러나 그곳에도 조용함은 없었다.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친구가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상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졌다.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찾아와 절을 올렸고 거래처 인사들이 검은 양복을 맞춰 입고 줄을 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애도의 표정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누구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상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다. 빈소 한쪽에는 고인의 부인, 즉 상주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거푸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기운도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남편의 죽음 너머 더 크고 복잡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마을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고 먼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어린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얼굴로 부모 곁에 서 있었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향로 앞에 절을 올렸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인의 생전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대학 못 갔지. 우리 집 장학금도 다 그분 덕분이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앞으로는 누가라는 말로 이어지곤 했다. 상주는 그 대화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는 몇 번이나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상주는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섰다. 향 냄새와 촛불의 흔들림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다. 장례식장은 애도의 장소이자 동시에 긴장과 의욕이 소용돌이치는 현장이 되었다. 상주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고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장례식장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로 붐볐다. 마을 주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온 거래처 인사들, 언론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발길을 옮겨왔다. 빈소 앞 복도에는 줄지어 놓인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일부는 고인의 이름 석자를 굵은 글씨로 강조해 붙여놓았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서는 은밀한 속삭임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 있긴 하지. 경영은 있다던가. 경험은커녕 해외에서 공부만 했다잖아. 지금껏 회사에 얼굴도 잘 안 비쳤다던데. 이런 대화들은 조문객들의 입술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오갔지만 빈소 안팎 어디에서나 들려왔다. 겉으로는 애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고인이 남기고 간 기업이라는 거대한 유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듯했다. 특히 고인의 회사는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핵심 축이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생계를 걸고 있었다. 따라서 경영권 승계 문제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와 직결된 사안이었다. 회사의 미래에 따라 거래처와 협력업체, 나아가 마을 상권까지도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빈소 한쪽에서는 넥타이를 단정히 맨 회사 간부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다. 솔직히 말해봐. 장남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회의 한 번 주재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당장 대표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직원들이 따를까? 하지만 유원장이 있다던데 그게 공개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간부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이 회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장남에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 사람들은 그가 과연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야기는 점차 상속 문제로 옮겨갔다. 조문을 마치고 나간 친척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대화도 오갔다. 재산이 얼마나 된다더라. 땅만 해도 수십억이래.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 그럼 상속세는 어쩌고? 저 집안 망하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은 술렁임을 더 키웠다. 애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영정 사진이 아니라 상속의 향방을 향하고 있었다. 상주는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었다. 영정 앞에 서서 인사를 받는 동안 사람들의 말과 눈빛 속에서 애도와 호기심이 교차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누군가는 단지 앞으로의 계산을 위해 찾아온 듯 보였다. 그 이중적인 시선은 상주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인사를 할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동시에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그를 압박했다. 그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굽히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수백 번 되뇌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이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이야. 거래처 대표였다. 그는 형식적인 애도의 말 뒤에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앞으로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도 준비할 게 있어서요. 그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직 고인의 영정 앞에서 향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회사 문제를 논하는 모습은 무례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쉽게 나무라지 못했다. 그만큼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상주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빈소 뒤편에서는 친척들끼리의 눈치 싸움도 치열했다. 큰 집, 작은 집, 사촌들까지 모두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재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장남이 다 가져가겠지라며 체념하듯 말했지만 또 다른 이는 어머니 목도 있고 딸들도 있잖아. 균등 분배해야지라고 맞받아쳤다. 감정은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져 다른 하객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상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아버지의 명성이 이렇게 쉽게 돈과 권력의 계산으로 치환되는 모습을 그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다. 아직은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고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아버지의 체면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더 차가운 분위기로 가라앉았다. 촛불은 점점 짧아졌고 향은 꺼져가는 불씨만 남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회사의 미래를, 누군가는 재산의 행방을, 또 누군가는 고인의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곧 하나의 소문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고인의 장남이 친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더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그냥 예전부터 떠돌던 얘기인데. 근거 없는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힘을 얻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아는 바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금세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그 소문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향 냄새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상주는 그 분위기를 직감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점점 자신과 가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밤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촘촘히 박힌 별빛이 차갑게 반짝였지만 그 빛마저도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위에 이제는 상속과 소문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장례식장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아갈 무렵 입구 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심코 그쪽을 향했을 때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서고 있었다. 여자는 고인의 집안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 고인의 혼외관계 소문과 늘 함께 따라붙었던 아이의 어머니였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구였다. 검은 셔츠에 하얀 셔츠를 걸친 차림은 장례식장의 분위기와 맞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어딘가 낯설고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자의 등장에 순간 숨을 죽였다. 화환이 늘어선 장례식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린 듯 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곧장 속삭임이 오갔다. 저 아이가 그 소문의 그 아이 아니야? 저 여자가 바로.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타날 수가 있나?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꽉 쥔 채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는 달랐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영정 사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촛불의 흔들림 너머 아버지라 불렸던 남자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아이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의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저 사진 속 사람이 정말 내 아빠일까? 그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맞다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닮지 않았다. 혹시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말들은 귓가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영정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지만 아이는 그 얼굴에서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땀이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손을 빼려 하지 않았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드러날 것을 이미 예감한 듯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빈소 앞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상주조차도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모자를 바라보다가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속내는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눈빛은 바닥만 향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향로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여느 아이의 울음과 달랐다.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쌓여온 억눌림과 혼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울음이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작은 손이 떨렸다. 하객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리잖아. 그래도 너무 서럽게 우네. 그러나 몇몇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 울음은 무슨 의미지? 울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빠 아니에요.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고 속삭임이 멈췄다. 향 냄새조차 잠시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있었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만해, 제발.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들었다. 무슨 소리야? 방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아니라고?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더 큰 파도처럼 번져갔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듯 귀를 기울였다. 상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요동쳤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위에 이제는 아이의 돌발 발언이 장례식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영정을 향해 있었다. 눈물에 젖은 두 눈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단호함으로 빛났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전 알아요. 그 순간 사람들의 등골을 스치는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마치 오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처럼 모두가 숨을 죽였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 향 연기는 엉켜올라 천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불길한 전조가 장례식장을 휘감았다.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끌어안고 땅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도 몸을 비틀며 고개를 저었다. 그 울부짖음은 단순히 한 아이의 서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이 가문과 회사를 뒤흔들 비극의 시작이었다. 장례식장 한쪽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영정 앞에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눈동자가 촛불의 흔들림을 따라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젖은 아이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그 표정은 뭔가 달랐다. 울 듯하면서도 울지 않는, 말하려다가 삼키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갑자기 솟구치려는 순간의 표정이기도 했고 동시에 무엇인가를 꿰뚫어보고 있는 아이만의 직감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슬픔에 젖은 아이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어린 게 참 안 됐다는 눈빛들이 오갔다. 하지만 곧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보통의 슬픔과는 다른 기운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왜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아이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속삭임은 장례식장의 고요함 속에서 작게 울려 퍼졌다. 보통이라면 향 냄새와 흐느낌이 가득한 공간이었으나 그날은 아이의 표정 하나가 공기를 바꿔놓았다. 아이는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조금 갸웃거렸다. 마치 사진 속의 미소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의 작은 얼굴에 잠깐 미소 비슷한 것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차갑고 울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침착한 그 표정은 보는 이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가까이 있던 친척 한 명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아이의 어머니는 옆에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그 손길만으로 아이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 아이의 눈은 사진을 뚫고 그 너머의 어둠을 보고 있는 듯 깊었다. 눈동자가 흔들릴 때마다 촛불이 함께 흔들렸고 영정 속 고인의 얼굴도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듯 보였다. 하객들 중 일부는 시선을 돌렸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졌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아이가 영정과 너무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고 그 생각은 곧 소문으로 이어졌다. 그러고 보니 별로 닮은 데가 없지 않아? 그래, 눈매도 다르고 턱선도 그렇고. 혹시. 말끝은 흐려졌지만 모두가 같은 의문을 공유했다. 아이의 표정은 그 의문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상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아이가 불러올 파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장례식장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의 표정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흔들고 있었다. 아이의 어깨가 살짝 떨리더니 곧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한참을 영정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주변 사람들 중 가까이에 있던 몇몇만이 그 말을 들었다. 저 사람은. 작은 속삭임은 금세 사라졌지만 들은 이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한 거지? 하는 시선이 서로 오갔다. 아이는 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이상한 기운은 장례식장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회사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귓속말을 나눴다. 저 아이가 바로 그 소문 속에? 회장님이 숨겨둔 자식이라는 얘기 있잖아. 근데 표정이 왜 저래?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들의 말은 순식간에 다른 하객들에게 번졌고 장례식장은 슬픔과 동시에 불안으로 물들어갔다. 아이의 표정 하나가 사람들의 입을 열게 만든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러나 아이는 손을 빼려는 듯 몸을 비틀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무언가를 말하려는 기운이 얼굴 가득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곧 큰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아이의 표정은 이미 보통의 아이가 지을 수 없는 성인조차 쉽게 감추기 힘든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영정 앞에서 그 작은 몸이 던지는 기묘한 기운은 장례식장을 찾은 모두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적. 촛불은 바람도 없이 크게 흔들렸다. 향 연기는 천천히 올라가다 이내 퍼져 사라졌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은 무언가를 결정한 듯 단단해졌다. 장례식장에 가라앉은 공기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흐느낌 같았다. 그러나 곧 그것은 점점 커져 장례식장의 조용한 리듬을 무너뜨렸다. 향 냄새와 함께 흐르던 정적은 산산이 부서지고 아이의 울음은 장례식장 안을 메아리치며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마치 억눌린 세월의 울분이 한 번에 터져 나온 듯 울음은 단순한 아이의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로 느껴졌다. 하객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듯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이는 불편하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아이의 울음은 곧 통곡이 되었고 주변에 앉은 이들은 자리를 옮길까 고민할 정도로 거세졌다. 울음 속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진실이 섞여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도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는 계속 영정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한순간 호흡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울음은 진실의 조각을 던져버린 듯 했고 그것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다. 어머니는 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말은 퍼져나갔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하면 안 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몸부림치며 손발을 허우적거렸다.
작은 손이 공중을 헤집을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지? 저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니? 속삭임은 곧 장례식장의 또 다른 소음이 되었고 울음과 뒤섞여 혼란은 커져만 갔다. 상주는 안색이 창백해졌고 몇몇 친척들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누구도 아이를 직접 제지하지는 못했다. 아이의 울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은 어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부탁이야, 제발 그만해,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아이는 끊임없이 영정을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마치 그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다는 듯 그의 울음은 단호했고 절박했다. 하객 중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런 자리에서 저런 소리를 이라고 불편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울부짖는 아이와 그를 막으려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장례식의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은 마치 울음에 반응하듯 흔들렸고 향연기는 하늘로 곧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퍼졌다. 누군가는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부둥켜 안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울음도 섞여 장례식장은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영정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고발하는 증언처럼 단단했다. 그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의 울음과 어머니의 절규만이 장례식장 안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은 더 이상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장례식장을 뒤흔드는 번개와 같았다.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런 울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 보는 이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고 그 떨림 속에는 진실을 짊어진 무게가 있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빠 아니에요. 순간 장례식장은 무너지는 듯 정적에 휩싸였다. 향 냄새가 더 짙어지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영정에서 아이로 다시 아이에서 영정으로 오가며 혼란을 숨기지 못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고 소리쳤지만 그조차도 떨리는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의심이 그 외침 하나로 터져나간 듯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아이는 울부짖으며 몸을 흔들었다. 그의 두 눈에는 단순한 아이의 고집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들었어? 저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버지가 아니라니 무슨 뜻이지? 설마 소문이 사실인 건가? 속삭임은 곧 장례식장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슬픔만으로 가득 차야 할 공간이 이제는 불신과 의혹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상주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썹 사이로 흐르는 땀이 목을 타고 흘렀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날까 두려워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순간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커졌다. 그의 작은 손이 영정을 향해 뻗어졌다. 떨리는 손끝이 사진 속 인물을 가리켰다.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에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확신이 있었다. 하객들 중 몇몇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와 영정을 번갈아 보았다. 그제야 떠오른 듯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닮지 않았네. 그래, 눈매도 다르고 입술도. 불길한 기운이 장례식장을 휘감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더니 결국 아이와 어머니에게 꽂혔다. 아이는 더 크게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다. 울음소리는 이제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마치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을 세상에 퍼뜨리는 나팔소리 같았다. 어머니는 끝내 아이를 막지 못한 채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은 아이의 울음과 뒤섞여 장례식장을 울렸다.
그러나 그 울음의 성격은 달랐다. 아이의 울음이 진실을 고발하는 소리라면 어머니의 울음은 그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절망이었다. 장례식장의 벽에 걸린 검은 천이 바람도 없이 살짝 흔들렸다. 촛불 위로 올라가던 향 연기는 순간적으로 갈라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속에서 차갑게 스며드는 기운을 느꼈다. 이 장례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비밀이 드러나는 무대였고 아이의 외침은 그 막을 올리는 종소리였다. 아이의 외침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장례식장은 단 한순간의 정적에 잠겼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공간은 얼어붙었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향 연기만이 가늘게 위로 뻗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모두가 외면해온 어떤 진실이 이제 막 드러나려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처음 몇 초간은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다. 상주조차도 입술을 달싹이다 굳어버렸고 가까이 앉아있던 친척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속으로 질문을 삼켰다. 무슨 뜻이지? 저 아이는 왜 저런 소리를 한 거지? 정말 사실일까? 이윽고 가장자리에서부터 작은 속삭임이 번지기 시작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속삭임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엔 주저하듯 웅얼거리던 말들이 곧 확신 섞인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장례식장의 공기에는 슬픔보다 혼란이 앞서 자리 잡았다. 어른들은 아이의 울음을 어린애의 억지라 치부하고 싶었지만 그 표정은 보통 아이의 때가 아니었다. 아이의 두 눈은 피곤한 성인의 눈처럼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울부짖는 목소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발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것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앞줄에 앉은 회사 임원들은 서로를 흘끔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이자 사장의 죽음은 이미 회사의 향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장례식은 갑자기 기업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전쟁의 전장처럼 변해갔다. 중년의 친척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이 말은 헛소리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두 손은 덜덜 떨렸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돼 있었다. 억지로 부정하는 목소리일수록 의심은 더 짙어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제발 그만해. 여긴 그런 말을 할 곳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의 귀에 닿기 전에 울음 속에 묻혀버렸다. 아이는 더 크게 외쳤다. 저 사람은 우리 아빠 아니에요. 다들 왜 모른 척해요?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네. 혈육이라면 닮은 데가 있어야 할 텐데. 그의 말은 곧 또 다른 속삭임을 불러냈다. 그래, 눈매가 다르잖아. 어쩐지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지 않나?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소문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장소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인의 영정만 바라보지 않았다.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상주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며 진실의 조각을 맞추려 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상주는 두 손을 떨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그 벽을 넘어선 듯 아이의 외침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고 늦게 도착한 친척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안의 기묘한 분위기를 느끼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려 있고 속삭임이 웅성거림으로 번지고 있었다. 상황을 설명해주는 이 없이도 그들은 이미 이 장례식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정적을 가르며 누군가가 크게 기침을 했다.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 얼어붙은 의문을 현실로 끌어내는 방아쇠가 되었다. 순간 장례식장은 술렁임으로 들끓었다. 진짜라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그동안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아이의 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지만 그 울음은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깊게 박혔다. 이제 아무도 예전처럼 이 가족을, 이 회사를, 그리고 고인의 삶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아이의 외침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더 이상 예전의 고요를 되찾지 못했다. 마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열려버린 것 같았다. 상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쪽으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이 아이의 어깨를 움켜쥐었지만 힘보다는 절박함이 먼저 담겨 있었다. 그만해라. 여긴 내가 그런 소리를 할 곳이 아니다. 상주의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으나 이미 상황을 수습하기엔 늦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두 눈만은 오히려 더욱 또렷했다. 저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다들 왜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은 다시금 장례식장의 공기를 흔들었다.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한 친척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드리려 했고 또 다른 이는 얘가 충격을 받아서 저러는 거야라며 하객들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속삭임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분명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몇몇 친척은 노골적으로 상주를 향해 눈길을 주었다. 그동안 우리를 속인 것이냐? 하는 눈빛이었다. 상주는 식은땀을 닦으며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손끝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서는 연이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그만하자. 여기선 안 된다. 그러나 아이는 그 품속에서도 몸부림쳤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아이의 서러움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하객들은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산 사람, 살아있는 이 가족들에게 꽂혀 있었다. 어떤 이들은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이 장례식의 풍경은 곧 마을 전체로 그리고 회사로 번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얘를 당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 친척이 소리쳤다. 그러나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엄마도 알아요. 그 외침이 어머니를 향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온몸이 굳은 듯 고개를 떨궜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는 자의 고백처럼 보였다. 장례식장은 더욱 술렁였고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상주와 친척들이 아이를 제지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장면은 사람들의 의욕을 키워갔다.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니라 진실 공방의 전장이 되었다.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조차도 이제는 위로가 아닌 진실을 가려온 가림막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 울음은 곧 숨겨진 과거와 상속의 문제, 그리고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파국의 전조였다. 장례식장의 대혼란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몇몇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상주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곧장 아이와 어머니를 제외한 일가 친척들이 뒷방으로 몰려갔다. 검은 천으로 가려진 좁은 방 안은 향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작은 방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 중년 친척이 날카롭게 물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다른 이도 곧장 말을 받았다. 그 아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들 들었지 않나? 장례식장에 모인 하객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냐? 아이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가락은 떨렸고 무릎 위에 올린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말 아이 말이 사실이냐? 또 다른 친척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말투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면 단순히 집안의 체면이 더럽혀지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상속 문제와 가문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목을 열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충격이 커서 그냥.
그러나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곧바로 다른 친척이 말을 끊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 형님과 저 아이가 도대체 어디가 닮았다는 거냐?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억눌린 분노가 서로를 향해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회장님의 유산은 누가 이어받는단 말이냐고 절규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그러나 친척들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다. 말해. 대체 누구 아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 순간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끝내 무너진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짧은 고백은 뒷방에 모인 이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답을 듣고자 모였지만 되돌아온 것은 더 무서운 의문이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슬픔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뒷방에서 쏟아지는 친척들의 날선 질문이 잦아들자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의 어머니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모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목구멍 깊숙이 걸려있는 무언가가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다. 눈가에 고인 눈물은 끝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감추려 했다.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야 해. 나이 많은 친척 한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금은 장례식이다. 하지만 며칠 안에 소문은 온 마을, 온 회사에 퍼질 거다. 내가 침묵하면 할수록 이 집안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어머니는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눈앞에는 여전히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영정 앞에서 울부짖던 그 표정, 그리고 그 외침. 저 사람은 우리 아빠 아니에요. 단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기억들을 억지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하게 허공을 헤맸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직 젊었을 때 외롭고 공허하던 어느 계절. 남편은 사업 확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그녀는 늘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독 속에 살았다. 그 고독은 차츰 무언가의 빈틈이 되었고 그 틈으로 한 남자가 스며들었다. 그 남자는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었다.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그녀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처음에는 사소한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은 그 남자의 존재에 기댔다.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늘 불안 속에 살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다. 그녀는 그 모습에 차마 진실을 고백하지 못했다. 차가운 외도는 사라졌지만 뜨거운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다. 뒷방의 친척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추궁을 이어갔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말해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 목소리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제 입으로 그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망설임은 친척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 아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아니냐? 누군가 탁자를 세차게 내리치자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작은 그림자를 벽에 흩뿌렸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이를 향한 모성애가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과거의 그림자는 이미 장례식장까지 따라와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림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 걸어온 길의 흔적이었다. 이제 그 흔적은 그녀의 침묵을 깨뜨리고 가족과 회사를 파국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뒷방의 긴장과 술렁임이 가라앉기도 전에 장례식장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아이의 외침은 단순한 아이의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비밀을 드러내는 불씨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DNA 검사 결과였다. 사장의 죽음을 전후해 몇몇 친척들은 이미 은밀히 친자 확인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아이의 존재가 어쩐지 불안했고 회사의 향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누구도 공개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서류만 서랍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의 울음과 어머니의 침묵이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자 마침내 누군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게 무엇인지 이제는 보여줘야 할 것 같다. 하얀 봉투가 탁자 위에 올려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봉투에 꽂혔고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시선을 피했다. 손끝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봉투가 열리고 그 안에서 결과지가 꺼내졌다. 굵은 활자들이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부마이너스자 관계 불일치. 그 문장은 짧고 간단했지만 그 한 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가식과 침묵을 산산조각 냈다. 말도 안 돼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또 다른 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상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만이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고. 방 안의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토록 존경받던 사장, 마을에서 좋은 아버지라 불리던 인물은 알고 보니 아이의 혈연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더욱 무거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오열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친척들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DNA 결과는 차갑게 친자 관계를 부정했지만 고인의 생전 선택은 차갑지 않았다. 그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감동의 기류가 스치기도 전에 방안은 곧 혼란으로 뒤집혔다. 회사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아이가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라면 지분을 가질 수 없지 않나? 재산과 권력을 둘러싼 계산이 곧장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눈물, 충격, 분노 그리고 계산이 뒤섞인 그 순간 뒷방의 공기는 장례식장 전체보다 더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DNA 결과지는 탁자 위에서 바람 한 점에도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순간 뒷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의 눈앞에는 다른 기억이 스쳐갔다. 오래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남편과 마주 앉아 나눈 대화였다. 그날 밤 병실은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옷깃을 잡아당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아이의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그때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머니는 온몸이 굳어졌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손등을 덮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을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돼 있었다. 아직 세상의 빛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작은 눈동자를 보며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자 내 아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끝까지 아버지로 남을 거야.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결단을 내리듯 단호히 말했다. 누구도 이 아이를 의심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내 성을 주고 내 아들로 키우겠다. 그러니 너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은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이의 작은 손을 함께 잡았다.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용서받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뒷방의 소란과 추궁 속에서도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DNA 결과는 냉정하게 친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사장의 그날의 결단은 너무나 뜨거웠다. 그는 혈연보다 마음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녀와 아이에게는 진실보다 더 큰 의미였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뒷방에 모여있던 친척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졌다.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과지를 들여다보던 한 친척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세차게 내리쳤다. 그 소리에 촛불이 흔들리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면 이제 이 집안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 담긴 분노는 분명했다. 다른 이들도 차례로 격앙된 목소리를 터뜨렸다. 형님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대체 누가 이어받는단 말이냐? 이 아이가 자격이 없다는 건 명확해졌다. 상속에서 배제해야지. 그럼 누가? 너희 중 누가 이어받겠다는 거냐? 서로를 겨누는 시선이 불꽃처럼 튀었다. 누군가는 의혹을 품었고 누군가는 기회를 노렸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져야 할 곡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상속이라는 단어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중년의 형제는 손가락을 세워가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한다. 회사 지분의 절반은 이미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혈연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지 않나? 그럼 우리 몫이 돌아와야 한다. 다른 이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말은 쉽게 한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아이를 아들로 인정하고 키웠잖아.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있겠나? 법원에 가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을 거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한쪽은 법적 친자 아님이라는 결과만을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생전 인정을 들먹이며 맞섰다. 누군가는 소리쳤다. 회사가 우선이야. 감정에 휘둘리다간 다 망한다. 또 다른 이는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다. 망하는 건 내 탐욕 때문이지 아이 때문이 아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구석에서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나 친척들의 시선은 차갑게 그녀를 향했다. 내 잘못이 아니냐? 내가 집안에 이 불씨를 가져온 게 아니냐?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삼키며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다. 감정이 폭발하고 서로의 목소리가 겹쳤다. 마치 하나의 장례식장이 두 개의 전장으로 갈라진 듯 했다. 한쪽은 고인의 넋을 기려야 할 공간이었고 다른 한쪽은 재산과 권력을 두고 다투는 아귀다툼의 무대였다. 결국 누군가가 외쳤다. 유언장을 확인해야 한다. 그게 모든 걸 결정지을 거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로를 노려보았고 동시에 유언장의 존재를 떠올렸다. 고인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 남아있다면 그것만이 지금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얼어붙었다. 곡소리가 아닌 탐욕과 두려움, 분노와 불신이 얽힌 소용돌이가 방 안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이제 단 한 곳으로 향했다. 곧 공개될 유언장. 장례식장 뒷방에서 친척들이 고성과 눈물 속에 상속 문제를 두고 싸우는 동안 그 소문은 벽 하나를 넘어 곧장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문틈 사이로 오가는 속삭임, 날카롭게 튀어나온 단어들, 그리고 울음 섞인 아이의 외침은 하객들의 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처음에는 몇몇이 아이 말이 이상하다더라 정도로만 흘렸다. 하지만 곧 누군가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대라고 덧붙였다. 단 한마디가 불길을 당기는 불씨가 되었고 장례식장 안팎으로 모여있던 회사 직원들 사이에 파도가 번졌다. 직원들은 대부분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러 왔다. 생전 그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회사를 키워냈고 직원들에게는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 기둥의 그림자가 지금 무너져 내린다는 소식은 곧 그들의 생계와 미래를 흔드는 지진처럼 다가왔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대리가 동료에게 물었다.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면 회사를 누가 이어받아? 지금 대표 자리는 공석인데. 혹시 쪼개지는 거 아냐? 우리 일자리도 위험한 거 아냐?
처음에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몰려들면서 웅성거림은 커졌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접객을 돕던 직원들조차 손님들을 맞이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는 내가 들은 바로는 고인께서도 다 알고 계셨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알고도 키웠다니 대단한 분이었네라고 감탄했다. 하지만 그 감탄은 곧 다른 목소리에 묻혔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잖아. 그럼 회사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고. 슬픔으로 차분해야 할 장례식장은 점점 술렁거림으로 들끓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손짓하며 속삭였고, 하객으로 온 거래처 관계자들조차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이 회사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 간부급 직원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곁사람에게 낮게 속삭였다. 만약 회사가 흔들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계약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 그 말에 동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다.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수백 명의 밥줄을 걸고 있는 거대한 변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장례식장 한켠에서는 고개를 떨군 아이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원망도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마침내 한 하객이 크게 중얼거렸다. 이거 신문에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다가 곧 웅성거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기자가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장례식은 더 이상 장례가 아니라 추문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향 냄새와 곡소리 대신 불안과 의혹, 그리고 소문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회사 직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고, 친척들은 여전히 뒷방에서 고성을 이어갔다. 그 틈새에서 장례식장은 이제 애도의 자리가 아니라 위기의 무대로 바뀌어 있었다. 뒷방의 고성과 술렁임, 바깥 장례식장의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모든 시선은 아이의 어머니에게로 쏠렸다. 친척들이 쏟아내는 추궁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직원들 사이에까지 소문이 퍼지자 더는 침묵으로 버틸 수 없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두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한 친척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너를 배신자로 기억할 거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오래 참아내던 눈물이 마침내 터졌다. 그녀는 흐느낌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아요.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에요. 방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고 바깥의 웅성거림도 잦아드는 듯 했다. 어머니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감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은 회사를 키운다고 늘 집을 비웠고 저는 늘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잠깐의 위로였을 뿐인데 저는 그 위로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녀의 고백에 친척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술렁였다. 누군가는 망신이다. 하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아이를 제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끝까지 아버지가 되겠다고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용서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다. 방 안에 있던 모두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DNA 결과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고백이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너진 신뢰와 드러난 진실, 그리고 고인의 결단이 뒤엉켜 먹먹해졌다. 어머니의 눈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를 모두의 앞에 내놓은 최후의 고백이었다. 어머니의 고백은 마치 폭풍처럼 방 안을 휩쓸었다. 지금까지 억눌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던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줄줄이 흘러내려 있었다. 엄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두 어깨를 꼭 붙잡은 채 그토록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내뱉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들리지 않게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이의 눈은 커졌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감정은 고스란히 모두에게 전해졌다.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끝까지 키우고 싶어 했단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널 내 아들로,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 내가 태어난 날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널 안고 울던 그 눈빛, 그건 진짜 아버지의 눈빛이었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아니, 그분이 나를 속였던 거야. 아이의 외침은 다시 장례식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부둥켜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속인 게 아니야. 널 지키고 싶었던 거야.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아이의 울음은 절규로 바뀌었다. 그의 작은 몸은 어머니의 품에서 버둥거렸고 흘러내린 눈물은 바닥을 적셨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친척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떤 이는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억눌린 분노를 삼키며 주먹을 쥐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한 친척이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 아이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 그만해. 또 다른 친척이 제지했지만 이미 말은 뱉어졌다. 방 안은 다시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아이와 어머니는 그 술렁임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울음 속에서만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용서해줘, 엄마가 약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그게 진실이야. 아이의 절규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영정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곡소리와 울음, 친척들의 분노와 하객들의 탄식이 뒤엉켜 이제 이곳은 슬픔과 진실, 분노가 한데 모인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아이와 어머니의 절규는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와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을 울렸지만 친척들의 분노와 하객들의 술렁임은 멈추지 않았다. 곡소리 대신 귓가를 맴도는 것은 상속, 진짜 회사 같은 단어들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고인의 오랜 법률 자문이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제 마침내 그의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당겼다. 하얀 봉투는 두꺼운 봉인 스티커로 밀봉되어 있었고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술렁이던 장례는 그 말 한마디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를 끌어안고 있던 어머니도, 얼굴이 상기된 친척들도, 웅성거리던 회사 직원들도 모두 숨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봉투에 고정되었다. 그는 영정 앞에 마련된 작은 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와 함께 작성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관되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한다면 이 자리에서 봉인을 해제해야 합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친척 중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저 안에 뭐라고 써 있을까? 다른 이는 손가락을 떨며 혹시라도 저 아이를 상속인으로 명시했다면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의 눈은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했다.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가 곧 드러날 터였다.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물은 멎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를 가르는 가위가 준비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호흡을 죽였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가슴 앞에 올렸고 누군가는 차갑게 팔짱을 낀 채 이를 악물었다.
회사 직원들 역시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봉투 위에 가위날이 닿는 순간 그 작은 금속성 마찰음마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변호사는 봉인을 가르고 안에서 두툼한 종이 서류를 꺼내들었다. 표지가 펼쳐지는 순간 마치 고인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듯한 긴장감이 공간을 휘감았다. 이 유언장은 고인의 생전 뜻을 담은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내는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의 시선이 변호사의 손끝,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유언장으로 향했다. 순간 장례식장은 고인의 영정 아래 모여든 수십 개의 눈빛과 떨리는 가슴으로 가득 찬 거대한 심판의 무대가 되었다. 장례식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는 봉투에서 꺼낸 유언장을 두 손으로 곧게 펼쳤다.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고인의 글씨체는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단호하고 곧았다. 변호사의 눈빛이 잠시 영정에 머물렀다가 이내 글자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장내를 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지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변호사의 입술을 따라갔다. 내 아내가 내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아이가 내 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숨죽인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피는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었다.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죄책감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을 확인한 순간의 눈물이기도 했다. 아이는 그 곁에서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가리켰다. 그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아빠. 변호사는 계속 낭독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뗄 때도 학교에 들어갈 때도 내가 지켜본 것은 피가 아니라 웃음이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회사도 재산도 아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자리다. 그 순간 장내 여기저기서 훌쩍임이 터져나왔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있었고 일부 친척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그건 감정일 뿐이야. 법은 다르잖아.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고인의 흔적이 그대로 담긴 결연한 문장이 낭독되었다. 나는 알았다. 하지만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누구도 아이를 의심하거나 내치지 말라. 그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장례식장은 무겁게 흔들렸다. 친척들의 눈빛은 갈라졌지만 고인의 뜻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이 역시 울음 속에서 영정을 향해 외쳤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장내를 메아리쳤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감정으로 눈을 감았다. 어떤 이는 고인의 용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여전히 속으로 계산을 하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 장례식장은 곡소리와 울음 그리고 고인의 유언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쳤다. 피보다 진한 마음, 그것이 고인이 남긴 유산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남겨진 고인의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혈연과 마음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